유엔에서 채택된 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2015년도에 유엔에서 채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193개의 정상들이 합의를 한 내용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인 17가지 환경, 사회, 그 다음에 경제와 관련된 챌린지를 선택을 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빈곤의 문제, 그 다음에 기근의 문제,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에 교육의 문제라든지 양성평등의 문제라든지 물 문제, 그 다음에 불공정의 해소, 그 다음에 기후와 관련된 문제, 해수 담수의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등 어떤 17개 아젠다를 제시를 하고 있고, 전 세계 기업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기업의 활동 목표로 비재무적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UN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의 하나 17가지 아젠다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들은 UN이 먼저 이제 선정을 했었지만 글로벌 레프트 이니셔티브라는 어떤 기업 공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정의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GRI와 관련된 표준을 기업 공개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에 있는 그 지속 가능한 회계 표준 위원회에서 제공된 회계 표준들이 있습니다. 그게 SASB라는 회계 표준들이 제정이 돼서 기업에 적용이 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결국 무디스 스탠리에서는 기업의 지수화해서 기업을 평가하고 또 그 평가한 것이 기업 등급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무디스에서 평가하고 있는 기준들을 조금 살펴볼까요? 우선 케어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겠죠. 뭐 C등급, B등급인 경우에는 기업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아주 우수한 리딩 기업인 경우에는 트리플 A까지, 그리고 B그룹인 경우에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세계 많은 나라에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가지고 기업의 표준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어떤 국제 표준의 변화에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하나의 자료를 보면 세계 5대 시장, 미국과 유럽과 일본과 오스트리아, 카나다 주요 시장을 5개를 분석을 해보니 실제 메이저 마켓에서 2018년도가 그 전해보다 2년 전보다 34%의 기금 운용이 확장이 됐다라는 것,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34%가 증대가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S&P 500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500개 기업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2011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ESG 지속가능한 리포팅을 채택해서 발표한 기업이 불과 7년 만에 20%에서 86%,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86%라는 기업에서 리포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ESG 기금 펀드의 규모가 지금 화면에서 보면 13 트릴리언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 이게 2030년 되면은 10배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트릴리언이라는 개념이 혹시 여러분들이 낯설진 않으신지요? 밀리언, 빌리언 등은 이렇게 접근을 해보셨겠지만, 트릴리언은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숫자임에도 의외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계산기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봤더니 입력조차도 할 수 없는 공의 숫자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실제 우리나라의 2020년도의 GDP를 달러로 환원을 시켜보면 1.6 트릴리언입니다. 미국의 GDP가 21억 트릴리언 정도가 되는 거고요. 중국의 연간 GDP가 14 트릴리언 정도가 됩니다. 실제 이 ESG와 관련돼서 2012년도에 조성되어 있는 펀드 규모가 13 트릴리언이라는 것은 중국의 연간 GDP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2020년도에
40억 트릴리온이라는 것은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한 5.0 트릴리온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 중국, 일본의 GDP를 합한 규모의 펀드가 조성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2030년 되면은 130 트릴리온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굳이 하나로 표기하면 11병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규모인 거죠. 결국 이렇게 ESG와 관련되는 그 투자 펀드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SG와 관련된 어떤 변화의 축하고 조금은 다른 결이긴 하지만 한 축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을 잠깐 생각해보고 가시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관점인데요. 우리 세상이 이제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었고요. 그 바뀌는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내역들은 뭐가 있을까요? 실제 우리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관련되는 부분들이 다 플랫폼화 돼 있고요. 데이터의 어떤 저장 부분들도 이제 디지털로 완벽하게 좀 저장이 돼 있고, 뭐 우리가 어떤 자료의 어떤 보관도 이제 지금 이제 클라우드가 너무 일상화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모바일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상상이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이제 AI는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치는 어떤 디바이스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백오피스에서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도 이미 이제 기업에서는 의사결정 구조로 채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 사회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비슷한 전환이 이제는 됐던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서는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별채는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의 인재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인재는 결국 좋은 시스템에서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태어난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웃음이 들기는 하는데, 결국 좋은 양질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되는 어떤 그 인프라가 좋은 인재들을, 사람들을 창출해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ESG와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되는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렇게 ESG 환경이 도래가 됐거나 앞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되는 디지털 대전환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막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적응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 소셜벤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몇 가지, 세 가지 사례를 좀 보고, 국민대 학생들의 사례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앞으로의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과거에는 인문학적, 경생학적 이렇게 해결이었었지만, 앞으로는 기술 기반의 해결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for 휴머니티, 휴머니티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이 있고,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학생 4명이 그 환경 미화나 청소 운반 차량에 주목을 했었죠. 국민대는 고개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환경 미화는 그 노동자들이 전동 장치가 없는 운반 도구를 가지고 쓰레기를 치기가 상당히 어려움다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 차량에다가 동력을 달게 되면 조금 더 쉽게 또는 더 합리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학생들이 실제 청소를 환경 미화한 옷을 입고 경험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 운반구 차량에 동력을 단 차를 개발을 하고, 이것을 실제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서 실제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 얼리 스테이지에 투자하는 엑셀레이터로부터 투자 유치까지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로레알이라는 회사를 좀 아실 거예요. 그 랑콤, 그 다음에 TL, 그 다음에 입센로랑, 디젤, 그 다음에 프라다 브랜딩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굉장히 큰 뷰티 업체이면서도 Sharing Beauty with All이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다움을 공유하자라는 것을 캐치프레이즈 내세웠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전체 회사의 가치체인, 공급망에서부터 혁신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노베이팅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어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디자인을 했을 때 환경적인 요소가 없는지를 개발단에서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품들을 실제 생산을 했을 때는 기후협약과 관련되는 기온난화, 그다음에 탄소 배출, 그다음에 플라스틱을 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어떤 제품의 디자인, 또 생산 라인의 공정의 변화 등을 실행을 했고, 리빙이라는 것은 기업이 하고 있는 이 디자인 단계에서 사회적인 공헌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 라인에 있어서 기후라든지 탄소라든지 쓰레기 배출에 플라스틱 배출을 줄인다라는 것을 아주 투명하게 공개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를 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공헌, 그다음에 담보, 그다음에 약속들을 이행해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여기에서 채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이라든지 제3지대에다가 공장을 만들고 그 여성들이 취업을 해서 생산을 하는데 참여하고 거기에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사적인 전 가치체인에서 ESG를 실행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파타고니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파타고니아라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행성을 조금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들자라는 관점이었고, 특이하게도 그 파타고니아에선 그런 어떤 캠페인을 벌였었잖아요. 우리 옷 사지 마세요 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실제 이 파타고니아에서 만들었던 모카 섬에서 포름알데히드는 발암물질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옷을 사지 말라는 캠페인을 벌였고, 그 이후로는 파타고니아에서는 유기농 모카를 채택한 유기농 솜들을 가지고 의류를 만들었던 사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베러앤류라는 관점에서 실제 런웨어라는 수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자사옷 말고 세상의 모든 옷들을 갖다가 수선해서 더 좋은 옷으로 만들어서 입고 다니자라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얼스텍스라는 관점에서 기업에서 벌어진 수익의 1%를 기부하는 것이었고, 여태까지 1억 8천만 달러 이상을 그 돈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구를 위해서 기부하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파타고니아에서 주목을 할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공급망 안에서 환경, 그다음에 ESG를 실천할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에서는 우리가 이게 ESG라는 것은 어떤 한 기업의 어떤 실천적인 사회공헌 모델이 아니고 글로벌 가치 체인에서의 공급망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 공급망에 우리가 어떻게 승차할 수 있을지, 우리가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지, 그런 어떤 협력의 관계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